유주택자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더 샀다는 얘기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5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뭐야? 건강해진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 아, 그래요? 머리를 싹. 뭐 이발 했어요, 이발. 그러니까. 이발 좀 한 달에 한 번 해야지. 늘어나야 되겠어. 한 달에 한 번 이발하는 게 대단한 일이야, 지금. 난 이발소 가기가 싫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뭘 통해서 건강해졌다는 걸 느끼셨어요? 제가 다리가 좀 아팠는데 걸어다니는 게 좀 불편했거든요. 맨날 저녁에과 와이프가 가라고 했는데 안 갔어. 근데 이제 멀쩡해. 그러니까 괜찮아진 것 같고. 살이 빠졌구나. 네. 아니야. 그리고 조금 요새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도 조금 얘기가 뜸해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확실히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면서 이제 샥 사라지고 좀. 그래도 이제 다니면서 마스크 안 하고 이러면 좀 신경 쓰이고 사람 많은 데 가면 약간 좀 긴장되고 그런 거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요즘 좀 수그러들어서 모임 같은 거 하면 뭐 전혀 개의치 않고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야. 지금 뭐 장사들 너무 제가 밤에 뭐 하면 동네 치킨집 하고 있는 아는 분이 계신데 저녁에 한 8시, 9시 한창 치킨 튀기고 있어야 될 때잖아요. 네. 한가해. 그래서 그 노는데 사람들 카톡방 이런 데 와서 얘기하고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어제도 그랬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지금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이제 영규 씨 관련된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장사가 잘 되는 집은 또 여전히 잘 드시더라고요. 그런 온도 차이를 좀 느꼈는데 일단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왜 나는 그런 혜택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영업도 경쟁력인데 진짜 힘드네요. 그러니까 힘들어.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소식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다루는 별별 이슈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왜 올랐나 봤더니 집 있는 사람이 더 사서 그렇대요. 자, 10일 머니투데이가 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무주택자의 매수 비중은 43.8%, 유주택자는 56.2%로 집계되면서 유주택자의 매수 비중이 더 높았다. 즉, 집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샀다. 라는 얘기로 나와지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냐? 1주택자는 42.7%가 더 샀고요. 2주택자는 7.1%, 3주택자는 6.4%로 조사됐다. 12, 16 부동산 대책 이후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걸 내용을 보면서 약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유주택자가 주택을 더 사는 게 문제다. 라는 형태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문제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결론은 이겁니다. 유주택자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더 샀다는 얘기는 유주택자, 1주택자가 집을 하나 더 샀다. 2주택자가 더 사면 3주택이 되는 거고 3주택자가 더 사면 4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사는 거는 이거는 투기다. 투기 목적으로 더 사서 무주택자가 못 사고 있다. 이거는 문제다. 결국 니들이 투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을 한국감정원에 있는 이제 연구원에서 연구원장님이 이제 김성식 연구원장이 발표한 건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고 나서 처음에는 그렇구나. 투기꾼들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까지 아니다. 지금 실수요자 장이다. 투기꾼 장이 아니다. 일각의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자료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나오자마자 그렇구나. 역시 투기꾼들이 집을 사는 거였어. 뭐 이제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반박이 나오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1주택자야. 네.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마포에 살고 있어요. 마포는 아니지만. 음. 근데 마포에 옆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어. 이사를 가고 싶어. 왜냐하면 저희가 새 거고 학교도 가깝고 해. 그래서 좋을 것 같아. 이사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을 그걸 먼저 사고 내 집을 나중에 팔아, 아니면 내 집을 팔아서 무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그 집을 사. 자, 엄밀하게 얘기하면 팔고 사야죠. 팔고 사야 돼. 네, 계약해놓고 그리고 사야죠. 네. 내 걸 팔고 사야 돼. 음. 근데 지금 요즘 같은 상승장에서 내 걸 팔았는데 물건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문제죠. 바뀌었죠 지금. 네, 계약해놓고 그걸 팔아야죠. 일단 내 걸 사고 그 다음에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흔히 뭐라 그러냐면 해법에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발표한 자료의 핵심은 유주택자의 비중이 아니라 사실은 유주택자 중에 1주택자가 얼마나 많으냐. 만약에 유주택자가 2주택자, 3주택자였어. 이건 일시적 1세대 3주택 이런 개념은 없으니까 그건 말 그대로 유주택자가 더 사기 위한 게 맞는데 사실 그 비중은 합쳐보면 14%도 안 돼요. 13.5%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42.7% 유주택자 42.7%가 사실은 1주택자예요. 그럼 이 42.7% 중에 상당수는 뭐냐면 갈아타기 수요일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물론 갈아타기 수요가 요새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먼저 사기 위해서 이제 가용한 자금도 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82.7% 전체를 이런 갈아타기 수요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중에 일부분 이상은 사실 갈아타기 수요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상당히 많은 숫자일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무주택자가 한 43%에다가 이 42.7% 중에 일부를 따져보면 실제로는 대부분의 수요는 적어도 과반 이상 상당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로 거래가 됐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이 더 샀고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사면서 집값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해석은 너무 무리한 해석이다. 그렇죠.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왔고 이제 그런 부분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나오고 나서 얘기 나왔던 게 그걸 이제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를 봤는데 김성식 연구원장님 이분이 보니까 이걸 갖다 이제 이 기사를 공유하니까 한 분께서 제보를 주셨어. 그 아니 하더니 옛날에 보니까 2000년대 중반에 선대인 씨가 나오기 전에 굉장히 유명했었던 연구원이시더라고요. LG연구연구소에 뭐 이 부동산 가격, 뭐 폭락, 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런 해석 자체가 이게 이제 비판이 그런 게 있었어요.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다, 비판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저도 공감이 어느 정도 갔습니다. 너무 좀 이렇게 해석할 부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해석을 했을까?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결국 그러면 갈아타기 수요가 이 중에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것까지 나와야 이 설득이 신빙성 있는 설득이 그렇죠. 되겠죠. 이 갈아타기 이 사실 왜냐하면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건 언제 결론이 나오냐면 일시적 1주택 그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실제로 팔았느냐를 봐야 그렇죠. 이제 실수요가 비중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따져보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더 오를 것 같으면 2주택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갈대와 같아. 이 42.7% 중에 사실은 갈아타게 하려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 중에 상당수는 갈대처럼 그런 거고 또 만약에 다이나믹하게 시장이 떨어질 것 같다. 안 좋아질 것 같다고 하면 굳이 두 개를 들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또 처음에는 나는 그냥 두 개를 가지려고 샀다가 그렇죠.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이 혜택이 있을 때 얼른 팔아서 비과세로 도망갈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요 1주택자의 비중은 그렇게 유동적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내용 자체를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삐딱하게 쓰여진 기사이지 않았나 이런 내용이지 않았나. 기사가 아니라 그렇죠. 연구 자료. 네, 연구 자료가 네네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래도 신문 기사 볼 때는 그래서 좀 냉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 갖고 보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도강 닮은 수용성, 버블7 재현되나라는 얘기인데요.
수용성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2000년대 중반 버블세븐 현상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수용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2.16 대책 이후 수원 영통구 5.61% 올랐다. 금리 인하 등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대체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12.16 대책에 따른 풍선 효과가 비규제 지역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로 중저가 지역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수용성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도 교통호재, 신축 기대감 등이 투자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노도강 시대의 데자뷰 아니냐, 버블세븐 다시 부르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의 질주는요 어떻게 시작됐냐면 2006년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목동 그리고 경기 분당, 용인, 평촌 등 버블세븐으로 불린 집값 상승 지역을 겨냥해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자 그간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노도강 지역, 노원, 도봉, 강북구의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수용성이 노도강 같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거에 관련돼서 수용성 관련해서는 최근에 정부의 기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뭐 추가 대책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며칠 전 주초만 하더라도 뭐라 그랬냐면 이게 이제 기사가 저도 사실 언론사에서 전화들이 와요. 그러면 안 밝혀 이름을. 그러니까 저한테 코멘트를 달라고 연락이 오면 사실 이제 재개발 관련해서 재건축 관련해서 전화가 오면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제 이름은 싣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나오는 게 욕먹을 일들 그런 코멘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제 수원 용인 성남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가 이제 이렇게 보이니까 또 언론사에서 국토부에 이제 임원이란다 아무튼 이 고위직들한테 이거 어떻게 되냐 뭐 차장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는 하지만 내가 했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이런 스탠스다 이렇게 얘기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받아 적어서 고위 관계자는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수용성은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왜 문제가 아니냐면 서울이 올랐던 걸 쫓아가는 것 뿐이고 이건 뭐 정상 범주다. 뭐 이제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던 기사가 됐거든요. 네. 근데 바로 이번 주 들어서 이게 엊그저께예요. 한 3일 전에 갑자기 기사가 나왔어. 수용성에 추가 규제할 수 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확대 지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스탠스가 샥 바뀌어서 기사가 나와서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건 뭐냐면 PD 수첩의 힘이에요. 화요일 날 PD 수첩에서 대차게 깠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원 지역으로 이렇게 특히 수원 지역 급등 엄청 급등했거든요. 이런 수요의 흐름, 투자의 흐름, 투기의 흐름 뭐 다 좋아요. 아무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매도가들이 높아지고 매수세가 쫓아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 부분을 이제 보도를 했더니 문제가 이게 심각하구나. 국민들이 다 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한 거죠. 그래서 아마 방송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는 다음 주 방송이 나가는 시점으로는 그 주에 주정심 열어서 규제 지역 확대 지정하는 부분을 심의할 것 같고 뭐 수원, 용인, 성남 같은 경우 성남은 뭐 투기과열지구까지도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거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할지는 이제 협의들을 해서 조정을 하겠지만 총선이 있느냐 어쩌냐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규제 지역을 좀 확대 지정 필요에 따라서는 좀 과하게 강력하게 좀 현재 지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는 어떻게 지금 이 시국을 바라보고 계신지 그분들이 판단하셔서 할 부분이니까 지난 텀에 우리가 11월 달에 11.6대 이 주정심에서 뭘 했냐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하고 16대 또 지정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과하게 확대 지정을 했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뭐 그런 거에 어게인이 나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2.16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살짝 이제 조금 익숙해질 때가 지금 왜냐하면 근래에 보면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 금매들 쫙 팔렸다. 이제 이런 얘기 돌고
엊그저께 신문에는 레미안 데치필리스가 실거래 뭐 30억 거의 준해서 전고점 28억 돌파해서 29억 얼마에 실거래된 사례도 올라오고 어제,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실거래 올라온 내용 중에 보면 그 반포 레미안 포스티지의 70평대가 47억인가 또 팔려. 그러니까 중대형 평형들이 굉장히 고가 매매되는 실거래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지금 강력한 12.16 대책에도 조금 물론 아직 활발한 그런 건 아니지만 오잉 띠용 띠용 하는 그런 사례에 대한 뜨문뜨문 나오면서 기사화되고 있고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자들 또는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총선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더 강력하게 다시, 왜냐하면 연초만 하더라도 추가 대책 강력하게 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지난주 언론 기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에는 뭐 추가 대책은 뭐 당분간 좀 보겠다 이런 뉘앙스였는데 다시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정심에서 좀 이렇게 강하게 확대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수용성이 과연 노도광을 닮았냐 안 닮았냐 이거는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들어가는 상황 자체는 수용성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지금 정부에서도 촉각을 다시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수용성에 대한 얘기가 마치 또 하나의 유행어처럼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수용성은 이미 유행어야. 그러니까 지금 새로 나올 유행어가 있어요. 또 요새 있어요? 나오는 거. 기자들 진짜 잘 만들어. 오동평. 그건 뭐예요 또? 오산, 동탄, 평택. 그러니까 제목 뭐 그런 거예요. 수용성, 오동평은 어쩔 거야. 근데 오동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제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이제 이게 얘기들을 해보면 경기 남부권, 남동권 이쪽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서부권 좋아하는 분들도 서부권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 송도도 또 난리예요. 송도도 송도도 지금 난리고, 그러니까 이 GTX B 라인들 이쪽에서 과거에는 GTX B 이제 3기 신도시 얘기 나오고 GTX B 되고 나서는 그 라인에 있는 재개발이랑 이런 거 움직이다가 지금은 이제 그 끝판왕 송도 쪽 가서 다들 지금 막 난리들, 세력들 가서 분명히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말 만들 건지, 그러니까 2020년은 분명히 이제 좀 덜 올랐던 수도권 지역으로의 어떤 수요의 확산, 투기의 확산 다 좋아요. 들끓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이제 이러한 부분을 정부는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머리들 아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용성이라는 단어가 전국적으로 이제 타고 나가면서 관심들이 집중이 되죠. 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이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기조로 일단 바뀐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식으로 또 풍선 효과 얘기도 나올 것이고, 또 가격이 거품이냐 얘기도 나올 것이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뭐 투기냐 투자냐 실수요자냐 얘기 또 나올 거고, 다양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 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처음 들었네요, 오동평을. 오동평은 이제 어저께 나왔어요. 어저께. 아, 그래요? 네. 네. 오동평. 오동평이라는 또 신조어가 만들어져서 또다시 뭐가 움직이게 될지, 또 인천의 끝자락이었던 송도의 관심은 앞으로 또 지속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끝자락하면 안 돼. 안 되나? 네. 싫어하실 거야. 아, 그렇지. 네.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다양한 영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으셔서 내용을 아실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새로운 트렌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계약 때 중개보수 기재 철회를 가닥 잡았다. 그래서 업계 반발을 고려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수인, 중개보수 기재하려 하였으나 공인중개사들 반발이 거세서 국토부가 한 발 물러서서 지급 시기만 남기고 중개보수 자체를 기록하는 것 자체는 없애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가닥을 잡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부는 처음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려고 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내는 중개보수를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서로 확인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체계를 투명화하고 이를 통해 중개보수도 현실화하려고 했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뭐 나름대로 공인중개사분들도 뭐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일단 지급한 보수에 비해 받은 서비스가 너무 작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일단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업계의 노력도 반드시 수반돼야 될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중개보수가 협의라고 되어 있어서 관련된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부동산 관련 민원 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처음부터 계약 시점부터 협의를 미리 해라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협의라는 것 자체가 남아 있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고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앞에 나타나기 전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중개보수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나는 모르지. 왜요? 왜 밥그릇 갖고 나한테 물어봐. 왜? 얼마 받아주면 돼? 아니, 얘기를 좀 해줘봐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소비자는 저렴했으면 좋겠지. 그렇죠. 근데 저렴했으면 좋겠지만 그 돈 갖고는 사무실 유지가 안 돼요 하는 수준이 있을 거고 뭐 중개업자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면 좋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뭘 원하시는지도 알죠. 뭘 원해요, 제가? 정액제 해달라는 거 아니야. 요일 딱 정해서 협의 이런 말 빼고 그냥 거래 대금의 네. 몇 퍼센트 네. 딱 정해서 그 돈을 어느 시점에 무조건 줘라 라고 법에 못 박아달라는 게 주장이잖아요. 맞아요. 아니 굉장히 간단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해져 있으면 협의를 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싸우고 무슨 뭐 법을 바꾸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한 줄 딱 들어가면 되거든요. 중개보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개보수가 요율이 이렇게 넓잖아. 이거에서 이것까지. 그러니까 아니, 협의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아니 거예요. 취득세 몇 프로 이렇게 내잖아요. 뭐 양도세 몇 프로 이렇게 내잖아요. 그렇게 계산식으로 만들어주면 되지. 근데 왜 그거를 예전에 이거 관련된 얘기가 있었어요. 되게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보다 많이 받으면 그거는 과태료 대상이죠. 행정처분의 대상이에요. 근데 적게 받는 건 상관이 없었죠. 왜냐하면 없죠. 이내 협의니까 이내 안에서 조율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만약에 고정요율제로 가면 이거보다 적게 받아도 행정처분의 대상이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네, 그 돈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렇죠. 무조건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니 정해져 있으면 많이 받는 건 처벌을 한다고 쳐요. 그거는 어차피 저 별개의 문제니까 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초과 이익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쳐. 적게 받는 거를 처분하겠다. 사실 국토부에서 이렇게 적게 받는 것도 처벌하겠다 그러면 자신 있게 처벌 받겠습니다 했으면 끝났을 걸. 이걸 뭐 이렇게 길게 끌고 가가지고 아니 본인이 노력한 거에 대해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처벌 안 받고 그냥 수수료를 못 받았으면 소송하면 문 닫아야지. 소송도 하고 문도 닫고. 그래서 난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라는 소명을 해서 처벌을 안 하게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지금 사실. 근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뭐 생활 뭐 이렇게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뭐 독거노인 뭐 소년 가장을 위해서 중개 수수료 안 받습니다 이런 거 붙였는 데도 있잖아. 그럼 그것도 다 불법되는 거야? 그거는 저기에서 받아요. 어디? 그 정부에서 네, 후원 받는 것들. 그렇게 대체해서 할 수 있게. 그래, 그럼 바우처를 넣고.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중개업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폐업률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안 좋지. 이런 상황에 이런 것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좀 어이가 없다. 이게 완전 소상공인으로 안 보고 뭐 무슨 뭐 때려잡으려고 작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심리도 있어서 참고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네. 아무튼 얘기는 그거잖아요. 저는 이게 원래 이제 이번에 바뀌는 걸로 알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가 계약서상에 계약 시점, 계약하는 시점에 정해져서 계약서상에 기재되게끔 이렇게 법률 개정,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빠질 수도 있다. 이건 아직은 픽스가 안 된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보면서 되게
이게 만만치 않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왜 그런 만만치 생각을 했어요. 않겠냐고 생각을 했냐면 네. 계약을 할 때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중개 수수료가 아니잖아. 그렇죠. 의사잖아. 가격. 얼마 가격 빼주세요, 안 빼주세요. 임대 가격도 그거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그다음에 매매 가격도 그거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가 마무리가 됐어. 마음 딱 정해졌어. 근데 사장님 수수료는 얼마 줄 거예요가 수수료는 얼마 드리면 돼요가 그때 픽스가 돼야 되면 부동산 사장님이 열심히 조정을 해가지고 가격 중재를 했잖아. 네. 근데 이제 수수료는 얼마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 돈은 못 주죠. 그러면 이제까지 했던 2라운드 딜이 이제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수료 때문에 계약이 메이드가 안 되면 나머지가 다 그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가격의 물건을 정말 사고 싶었는데 이게 다 됐는데 만약에 수수료를 그 돈을 못 주겠어. 그럼 난 안 살래요라고 해서 이렇게 매수자가 도망가거나 매도자도 수수료가 그만큼이나 드려야 되나? 그러면 안 팔래 이래버리면 이제 또 그것 때문에 안 되면 또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그럼 내 수수료를 맞춰줄게요.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또는 아니면 아니요, 난 그 수수료 무조건 받아야겠어요라고 하면 또 이제 그 반대편에서는 왜 계약이 더 진행 안 돼요? 수수료 갖고 안 돼요. 그러면 중개업자이 신뢰 못할 사람이 욕심 많네. 뭐 이게 그러면서 또 힘들어지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 중개하는 과정에서 가격만 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수수료 부분에 대한 것도 또 딜을 계속 맞춰서 두 개의 의사 합치가 다 마무리가 돼. 정확하게 4개지. 매도, 매수, 그렇죠. 매도 중개 수수료, 매수 중개 수수료. 그렇죠. 이게 이제 중개업자 갈려 있으면 또 A, B 타가지고 A, B, C 타가지고 공동 중개면 아이고 나 그래서 야 이걸 다 계약서상에 기재하면서 계약서 쓰려면 계약서 쓰다 엎어주겠구나. 수수료 계약서 기재하는데 왜 매도자 수수료는 이렇게 높아요? 매수자 수수료는 이렇게 낮아요? 환장하는 거지 그거는. 매수자는 왜 수수료가 300인데 매도자는 500이에요? 나도 그러면 300으로 해줘요. 와 그래서 야 이거 쓰면 쉽지 않겠다. 이제까지는 대상물 확인서에 일단 요율 기록해놓고 나중에 협의해서 받는 거였으니까 적당히 좀 유야무야 이런 것도 있고 있었을 텐데 실무하는 분들은 진짜 머리 어렵겠다. 중개업 그지 같네. 별로 좋은 직업 아니야. 난 이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좀 이렇게 중개업 부동산 거래 안에서는 뭐가 또 있냐면 나름대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편의를 좀 봐달라라는 이렇게 약간 부침성 있는 것들, 또 유동성 있는 것들을 적당히 좀 깔고 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버리면 투명화도 좋고 현실화도 좋은데. 거래 자체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투명화와 현실화를 원해서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냥 투명하고 현실적으로 아예 딱 정해놓고 그냥 그 금액대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엄청나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 받아들이긴 어렵겠죠. 네. 근데 이거 진짜 웃기다. 변호사도 뭐 할 때 저는 성공률 30%에 뭐 합니다. 뭐 이렇게 만약에 수임하는 거 그거 다 대놓고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은밀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면 세무사도 세무서 갈 때 저는 성공 보수 몇십 프로로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세금 얼마 깎아주면 하는 조건으로 세무 이거 조정합니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곤란한 부분도 그리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다 얘기해야 돼요. 이건 원가고요. 이거는 저희 서비스 수수료입니다. 다 구분해서 가야죠. 이거는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하고 중개사들한테만 이렇게 몰아붙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좋은 방향으로 가닥이 좀 잡혔으면 좋겠고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불만이 많고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업계에 관련된 부분들 또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해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통제하는 거 말고. 다른 거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거 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이거 또 말 나오니까 한번 얘기했다가 또 반발 맞으니까 지금은 안 할게요. 이러고 무마하겠죠. 자, 네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판교가 시끄럽습니다. 네,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분양가 산정 기준을 뭘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임대아파트 단지와 성남시청과의 분양가 산정을 둔 갈등이 해결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가 핵심인데요.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임차인 모집 공고안에 분상제 적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성남시청 입장에서는 소송 등 법적 판단 기다리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판교 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 4개 단지 대방, 진원, 모아, 부영의 분양 전환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에 떠들어오면서 과연 얼마에 분양할 것이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임차인들도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집 공고안에 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준수했다. 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상태에서 분양을 해야 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상태에서 분양을 한다면 택지 공급가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분양해야 되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감정평가 금액 당시로 해서 분양 전환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일단 낙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잖아. 이 사람들이 싸게 분양받는 싫은 거지.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분양 전환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하니까 반발이 또 역시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라는 건데요.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입주민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분양 전환 승인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그리고 일부 인용이 돼서 분양 전환 절차가 멈춘 상황이다. 결국 소송 가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시청에서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분양하면 근데 안 이게 됐을까? 시청하고는 상관없지. 자기네는 그래요. 이거만 해주면 되는 거고 자기가 돈 받는 거 아니잖아. 시청에서 이제 분양 신청을 한 거니까. 아니 이게 지금 이게 사업 시행자들이 있으니까 네네. 이제 얘네들이 매각하는 거잖아요. 네. 이 임대 아파트 지은 애들이 그리고 지은 애들이 분양 전환하면서 이제 이게 받을 때 그거였거든요. 10년 뒤에 이제 분양 전환하는 시점에 감정 평가해서 그 감정 가격대로 해서 분양 전환해 준다였는데 감정 가격도 시가보단 저렴해요. 시가보단 그렇죠. 저렴한데 맞아요. 지금 나온 얘기는 뭐냐면 그거 말도 안 된다. 무슨 임대주택, 임대아파트를 시가 감평을 해가지고 시가보다 저렴하더라도 더 써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10년 임대는 이제 10년 전에 나온 거고 그 전에 있었던 5년 분양 전환 이런 거 기준에 비해서는 감평 100%로 하는 거 받아들일 수 없다. 기존에 있는 건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심지어 계약서에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은 거고 그건 합리적이지 않다. 더 싸게 달라. 우리가 통장도 없애고 여기서 10년 살았는데 이 가격에 10년 전에 받았으면 그 가격이 아닌데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문제 가지고 갈등이 많아왔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번에 튀어나온 이슈는 그게 아니야. 분양가 상한제. 왜냐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작년 7월부터 떡밥이 나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도 초반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싸게 해서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그런 혜택 받는데 우리는 찾아보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우리도 여기가 판교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던 지역의 맞아. 그거였기 때문에 갈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럼 분상으로 가면 되겠네. 분상 붙어 있네. 야, 그러니까 이 감정가 아니라 우리도 택지비, 건축비 해가지고 옛날에 조성한 그 가격으로 내나 분상 아파트니까 이제 이거 지금 이제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국은 이게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감정가대로 분양 전환 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 더 싸게 내는 이 근거가 있어가지고 지금 붙어보기로 한 거잖아요. 법률로 판단을 해야지. 이게 지금 1심에서 끝날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대법원까지 가야 되겠죠. 네, 이게 이제 법률적인 해석이 양쪽도 다 물러서지 못할 거 아니야. 그건 못하죠. 네. 그러면 이제 좀 늦어지겠지. 네, 어쨌든 집행정지 가처분이 신청이 인용이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분양 전환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 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건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뭐 섣불리 누가 뭐 재판부가 해주는 얘기 봐가면서 이제 결말을 봐야겠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소송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입주민이 승소를 해도 문제. 왜 문제야? 승소를 해도 뭐 거기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이제 이게 하나의 판례가 되면 이거 갖고 다 소송해서 바뀌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기준 자체가 바뀌겠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안 받았던 데들 전부 다 소송 들어가지 않을까. 그거는 어디까지 구제될지는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러니까. 만약에 입주민들이 패소를 하면 그러면 또 이제는 뭐 감정평가 금액 가지고 또 뭐 엄청나게 하니까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둘 다를 만족시키기는 현재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해관계의 입장에 있어서 다 다르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재판부가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뭐 임대 아파트 규정에는 분상제가 없고 분상제에 대한 기준은 주택법에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고요. 법리적인 논리 자체는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해 보면서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게 네. 이 판교는 무슨 이슈가 있냐면 판교 분양전환 단지들의 요 분양전환 받아가지고 이제 매매들 하시려고 물건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을 투자 목적으로 옆에서 보고 계시면서 얼마에 나오면 이제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판교가 상대적으로 요새 수용성 해가지고 맞아. 수지나 이런 데들 가격, 수원 이런 데 가격들이 너무 올라보니까 상대적으로 10년 차긴 하지만 판교가 맞아. 너무 저평가져 있다. 이제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맞아. 그러면서 요 분양전환 아파트들 보고 계신 수요자들도 있거든요. 저도 봤어요. 저도 가격들을 봤는데 가격은 확실히 판교가 이 가격이야? 오잉? 했거든요. 역시 서판교 이런 쪽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5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나봐요. 12, 16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다소 위축됐지만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가가 올해 안에 집값은 다시 오를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 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전문가 8명의 이야기인데요. 일단 뭐 한 번쯤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만큼 유명한 분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쭉 해왔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대다수는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뭐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 사실 뭐 보합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하반기에는 거의 다 상승장을 예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뭐 미래를 예측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과연 이런 인터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사실 안 맞잖아 잘. 근데 모르지 뭐 맞을 수도 있지. 항상 그렇지 뭐 이제까지 안 맞았다고 앞으로 안 맞는다는 보장이 그럼 없는 물론 거고.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 말씀을 8명 인터뷰가 고준석, 권대중, 조성규, 심교원, 안명숙, 이상우, 하명진, 홍춘욱 이래서 좀 이렇게 업계? 그러니까 막 필드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 쪽에다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이런 분들은 말씀을 세게 안 하시죠. 이상우 씨 이런 분은 뭐 좀 원래 세게 했던 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오른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내용 보면 보합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합 또는 강보합. 그러니까 오른다란 표현보다는 강보합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약보합, 강보합 이런 식의 표현을 쓰셨거든요. 아니요. 여기 보면요. 권대중 교수님하고 그 하명진 권대중 랩장님하고 하반기 강보합, 보합이야. 그러니까 이 두 분을 빼고는 나머지는 보세요. 하반기 우상향, 하반기 그거는 이제 상승. 고준석 씨. 네. 뭐 장기적 우상향, 뭐 장기적 아니야. 우상향. 심기현 뭐. 교수님은 약보합이야. 올해 보합 또는 약보합인데 부동산 시장은 그냥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붙이신 거고 지금 안명숙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합인데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하명진 씨도 그냥 강보합. 그리고 홍춘욱 박사는 오른다가 아니라 하반기에 서울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 포지션이란 말이야. 그래서 막 집값 하반기에 오른다 가자 이런 느낌으로 인터뷰들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유는 알 것 같아. 왜냐하면 올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특히 내년에 이제 입주 물량이 워낙 없고 전세 가격 불안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매매가들을 밀어 올리면서 강보합도는 2021년 물어보면 상승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에서 하반기부터는 상반기 12, 16 대책에 대한 영향으로 좀 힘들었던 거 가고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9.13 영향 때문에 상저하고였잖아요. 12, 16이 늦깎이로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2020년도 그 영향력이 상반기에는 되게 이 가격을 억누르는 역할을 하다가 하반기부터는 다시
올라갈 거다. 큰 흐름은 아직은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들 보고 계신 그냥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듣고 넘어가야지. 뭐 점쟁이가 아니고. 그냥 그런 느낌이래요. 네. 그래서 걔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일단 8분의 인터뷰 중에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한다. 무슨 뭐 하반기에는 올라갈 것이다. 무슨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합을 얘기하신 분도 2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락한다. 라고 얘기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다. 인터뷰어가 8명이 다 그런 분이잖아. 하락을 얘기하셨던 분을 인터뷰어를 안 썼잖아. 그러니까 전문가 픽이 애초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락이 없지. 예를 들어 아까 예를 들어 손대인 씨 넣고 네. 아까 누구야? 응?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기 연구원장님. 네. 김성평 연구원장님 이런 분들 들어가고 또 아니면 저 누구야? 미래에셋 배우의 이광수 씨 이런 분이 딱 들어가면 그런 분 8분 체험 다 하락이야. 이거 결국 뭐냐면 픽의 문제지. 픽의 문제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포지셔닝하고 이런 그 픽의 문제지. 네, 전문가 전체 의견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항상 그렇잖아요. 통계를 만들 때 어떠한 대상, 그 뭐라 그러죠? 표본을 선택할 거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듯이 이 시사를 보면서 시청자분들은 과연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되겠냐라고 보면 수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한테 인터뷰를 받느냐에 따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근데 되게 의미 있는 게 심경 교수님은 전형적인 상승론자 이런 느낌이지만 아니잖아요. 보합이라고 맞다고요. 심경 교수님 작년 연말에 12.16대 책 나오기 전이에요. 그때 인터뷰한 기사 보면 내년에 안 좋을 거라고 보합, 약보합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심경 교수님 전형적인 뭐냐면 경제가 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쪽이에요. 경기가 안 좋은 부분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 영향을 미칠 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말씀이 안 바뀌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이 약보합을 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시장은 좀 다르게 움직일 거다. 이런 포지션이었거든요. 전체 시장은 약보합이지만 강남시장만은 조금 다르게 갈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언론에서는 되게 자극적으로 강남은 심기현 그래서 강남 뭐 이런 식으로 써. 강남 오른다. 그러면 이 사람 다 오른다라고 얘기야. 아니야, 내가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약간 왜곡돼서 내용을 사람들이 다 보지 않고 그런 자극적인 꼭지꼭지만 보니까 저 새끼는 또 오른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소화를 해서 잘못 인지를 하고 계셔서 그렇지.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은 약간 좀 다른 부분이라고. 자, 6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뜨겁게 달아오고 있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언급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당에서는요, 토지 공개념 개헌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에서는 현 정부 정책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나서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지금 양쪽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개발 공약이 총선과 맞물려서 발표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총선이라는 것 자체는. 그 총선에 다양한 후보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온 건 사실이에요. 과연 누구가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냐. 물론 부동산 시장만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겠죠. 개발 호재 또는 개발 계획 이런 것들만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후보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잠깐 더듬어 보면 과거의 후보들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런 개발 공약에 대해 또는 어떻게 부동산 정책 이렇게 입법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 소장님 생각에는 지켜지든가요? 총선 이후에? 그럼요. 그래요? 네. 잘 안 보이긴 하지만 하려고 했다. 몰라. 나도 사실 뭐 그냥 맨날 이놈이고 저놈이고 한다 그러고 나와보면 바뀌는 거는 뭐 잘 모르겠고 그냥 우리 동네 항상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동네에 뭘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용산구니까 용산구 안에 보면 뭐 어디는 뭘 하고
이 동별로 이거 다 맞춤 뭐 만들잖아요. 그리고 지나면 이 동네 뭐 지하철 승강장을 어떻게 바꿨습니다. 공원을 뭐 했습니다. 바뀐 것도 있어, 안 바뀐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은 항상 해왔으니까. 그리고 뭐 도시가 변화하고 있긴 하니까 그게 이제 그분들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럴 거였는지 원래 밑그림이 그렇게 돼 있던 건지 남이 잘했어도 저거 내 때 한 거니까 저거 내가 신경 써서 한 거예요. 뭐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이번 총선에서의 큰 틀의 테마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기사에서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 자체가 되게 다르잖아요. 저는 사실 되게 참담하거든요. 뭐가 참담하냐면 저는 진짜 납득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봤냐면 저는 진짜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황교안 대표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도 그렇고 두 분이 종로에 출마하시잖아요. 종로에 출마하시기 위해서 잠원동 아파트를 한 분은 파셨고 한 분은 파신다고 매물을 내놨대. 왜냐하면 서초 구민인데 종로구에 국회의원이 되려니까 서초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거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좋아, 거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종로 그것도 그럼 말이 안 돼. 종로에 이제까지 태어나서 계속 살았던 사람이 종로 구 국회의원을 하든가 그게 아니라 뭐 전략공천도 하고 그걸 뽑아준다는 얘기는 그 동네 구민들도 다 알아서 우리 구의 국회의원은 외부에서 살던 사람이 오더라도 이 사람 뽑아줘야 된다. 이게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왜 집을 팔고 가야 돼? 자본주의 사람 그렇잖아요. 내가 종로구에 살지만 집은 서초구에 보유할 수도 있잖아요. 또 있죠. 근데 그게 지금 죄처럼 받아들여져. 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되게 뭐 윤리를 위반하고 도덕적으로 뭐, 아니 경제학에서 종로보다 서울 서초가 더 보유의 어떤 이익이 클 거라고 생각하면 서초의 잠원동의 아파트를 전세 놓고 내가 종로의 아파트 전세 들어가면 그게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야?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보여지는 거야. 그렇죠. 이게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이끌어가. 보수 언론이란 데도 그렇게 이끌어가. 그래서 미친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으면 그런 것까지 나는 그렇게 아무튼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가치관이랑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다르게 자꾸 대립이 되니까 한쪽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고 이제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제 또 우리는 그거에서 완전 벗어나서 다시 이제 서울을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면서 이제 어떤 그런 가치관 대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계속 프레임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 내가 소유한 집에 무조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당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투기꾼 새끼가 어떻게 정치인을 이런 분위기가 그런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저는 되게 불만인 거죠. 내가 살지 않아도 아니 경제학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잖아. 경제학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재산은 내가 지키는 건데 그리고 그 지킨 재산이 그게 힘인 거고 남한테 비굴한 소리 하지 않고 내가 그냥 내 살 길 찾아서 잘 살 수 있는 게 결국은 그 근간이 되는 게 경제 자산이고 돈인 건데 내가 서초의 아파트를 당연히 살면서 종로의 아파트는 전세 살 수 있고 그게 비난받지 이제 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서초 아파트 팔고 저 종로 아파트 샀어요. 저는 앞으로 종로에 뿌리 내릴랍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뭐 하는 거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뭐라고 말 못하겠지만 그러나 세간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내가 이제까지 믿고 신뢰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어서 난 좀 아쉽다. 제 개인적인 저는 그런 거 안 나갈 거니까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다. 그렇습니다. 자, 어떤 분의 공약이 민심의 마음을 얻을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행이 얼마나 됐는지, 공약에 따른 이행이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늘 있는 것 같아요. 늘. 자, 저는 이 얘기 열심히 했는데 마무리는 이쪽에서 아름답게 끝내네. 그런 거였어요? 네. 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딴 생각하고 있어서 재미없더라고. 죄송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 시끄럽겠죠?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자고요. 네. 어떻게 되나. 자, 7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기판 부추기는 SNS 스타 강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내용은 그래요. 뭐 한두 번 나오는 얘기는 아니었으니까. 특정인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또는 비하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개념에서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조금 다른 시각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온라인 커뮤니티, 단체, 대화방, 뭐 유튜브 등에서 정보가 범람되고 확산되고 있다.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돈벌이, 유료 강의, 집단 현장 방문, 집값 상승 부작용도 이루어지고 있다. 스타 강사 중개사들, 여기가 유망한 지역이다. 특정 지역 찍어주기는 기본이고 또 몸값도 천정무지라서 일부 범법 행위에 무리도 뭐 벌여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픽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정부의 설득력이 과연 좋겠냐 아니면 스타 강사의 설득력이 좋겠냐라는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스타 강사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설득력이 없고 정부가 집값 안 오른다라는 내용을 따른다면 사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뭐 투기판이 벌어진다거나 뭐 이렇게 관광버스 타고 뭐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은 안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답이 나왔지. 이미 답이 나온 게 뭐냐면 정부가 내 재산을 책임져 주지 않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스타 강사도 되게 그러니까 지금 스타 강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네. 저도 확실히 느껴요. 이게 이 자본주의 사회잖아. 그래서 다들 돈을 벌고 싶어해. 그래서 블로그나 카페나 밴드나 유튜브나 진짜 각 매체에서 나 부동산 잘 알아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소규모 강좌도 열고 여기 오면 내가 부동산 알려줄게 라는 거를 열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수요가 있어. 왜냐하면 제일 좋은 거는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코치 받는 게 과외 받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나 집을 사고 싶은데 샀는데 안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직 덜 오른데 앞으로 오를 때 내가 지금 집을 사면 좋을 때 어디 있을까요? 물어보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랑 다니면서 배우는 거야. 근데 그게 투기판을 붙이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는 거에 답변만 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 같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 같이 버스 타고 가서 이 동네 싹 물건 놔두치면 올라갑니다. 가서 삽시다. 이렇게 세력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는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기 지금 기사에서 언급된 중에 한 분은 보니까 방배동 중개업자들만. 진짜요? 네, 방배동 부동산 사장님도 유튜브에서 우리 동네 사면 좋아요. 오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유튜브에서 우리 동네가 사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물건 그러니까 사세요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투기판을 부추기는 건가? 부동산 사면 그럴 거 아니야. 우리 동네는 지금 아직 살만합니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긴가 아닌가? 이런 부분은 조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세력화돼서 시장을 교란하고 왜곡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이제 그거에 따른 제재? 예, 제재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번에 2월 21일부터 이런 부분들 이게 공인중개사법이더라고요. 그것 통해서 담합행위들 잡으면서 이제 행위가 맞물려 있으면 어떻게 갖다 끌어붙일지 모르겠지만 하는 거고 또 불법이 아니면 세무조사라도 해가면서 어떤 좀 괴롭게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맞물려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근데 그러니까 결론은 예? 아니. 네, 그러니까 정부의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부의 설득력이 먹힌 사람이 여전히 있지.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거고 더 안 올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 팔고 무주택자로 돌아가시는 정치인분도 계시잖아요. 정부를 믿는 분도 계시지만 정부를 안 믿는 사람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는 정부를 믿고 내가 2017년부터 대놓고 말이 그거였잖아요. 사실 집 아니면 파시라. 그랬고
그렇게 강력한 대책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2017년에 정부 말을 안 들은 사람이 잘했어, 들은 사람이 잘했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더는 안 되겠다. 자꾸 이제 뒤늦게라도 나는 시장에 참여해서 뭔가 좀 먹고 싶은데 그 판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력이 지금은 너무 이렇게 올라버리고 나니까 정부를 못 믿겠다.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 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얘기하기 이전에 정부는 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가, 이게 양치기 소년이 왜 돼가는가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얘기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누구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할까에 대한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런 얘기에 백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경기가 물론 또 그때 가면 정부도 안 믿어. 부동산 가격 살려줄 테니까 제발 좀 집 사라고 그렇게 난리쳐도 아무도 안 사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부 말 들어서 손해는 안 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또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이 돈을 번다는 개념이 아니라 손해는 안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얘기하니까 되게 웃기네. 왜요? 그러니까 2014년 이런 때는 네. 빚내서 집 사시라 했잖아. 네. 그때 산 사람은 정부 말 들었으면 엄청 돈 벌었어. 그러니까. 자, 이거 진짜 웃기네. 사지 말라고 할 때 그러니까 언제는 들어야 되고 언제는 안 들어야 되고. 참 애매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라는 얘기를 할 때는 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사지 말란 얘기를 할 때는 좀 꺾어서 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제발 좀 사주세요. 그래서 그랬어요. 미분양 아파트 사주시면 양도세 면제해줄게. 맞아요. 그때 샀으면 돈 엄청 벌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미분양 아파트 사시면 또는 1주택자의 양도세, 이 1주택자 물건들만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시기까지 사시면 그거는 비과세, 그때 샀으면 그러니까. 돈 다 벌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정부의 설득력은 제발 사세요라고 할 때는 사도 된다. 사지 말라고 할 때는 한 번 좀 꺾어 들어라. 사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또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좀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자, 8번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규모 자율정비 재건축 1호인 옐로트레인 재기가 이달 착공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생소한 거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옐로우트레인 재기가 사업 시행을 받아 이달에 착공할 예정이다. 자, 그런데 이 옐로우트레인은 저층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소규모 건축물을 맞벽 건축 방식으로 개발하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 브랜드다. 자,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또 나와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 브랜드. 자, 그다음에 건축 협정을 통해 건축물 간 최소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가보셨죠 여기? 네, 이게 지금 철거하는 중이라서 이게 근데 이제 도면이랑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지을지, 어떤 컨셉으로 짓는 건지, 어떤 컨셉의 시행 사업인지 이런 것들은 잘 보고, 이 담당하시는 분을 이제 여기 이 회사 담당자가 같이 학교 대학원 저 선배라서 잘 보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약간 흐름을 좀 앞서서 얘기를 하면 2000년대 초중반을 휩쓴 정비 사업의 방식은 뭐냐면, 이만큼 재개발 구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많이 뭉쳐가지고 이만큼 크게 재개발 사업들을 많이 묶어놓고 다 때려 부어서 아파트 단독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헐고 아파트를 짓자. 그런 아파트들을 여러 개 두면서 도로도, 그런 아파트가 여러 개면 도로도 더 많이 넓힐 수 있고, 그 재개발하는 땅을 일부씩 떼내면 거기에다 학교도 지을 수 있고 공원도 지을 수 있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면 철거 중심의 광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2000년대 초중반을 휩쓴 트렌드였어요. 근데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거 사업하다가 막 그렇게 크게 사업을 하려니까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결국은 비싸게 잘 팔아야지 그 수익을 대가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망한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10년대에 들어와서 생각해보니까 왜 지난 텀에 전면 철거 중심의 정비 사업이 망했냐, 이유를 찾아보니까 약점들이 나온 거죠. 사업이 대규모 사업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과정에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또 망하는 사례도 나온다. 그러면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크게 하려고 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밖에 안 되냐면 아파트밖에 안 남아. 그래서 이런 소규모 주택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살아남아야 되는데 싶어서 그러면 빨리 하고 빨리 추진해서 빨리 끝낼 수 있고 하는 그런 방식도 좀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주택 형태도 그런 아파트 아닌 형태도 생각해보자 해서 방법을 나온 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유주택 정비사업, 두 번째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세 번째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인데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그냥 일반적인 재건축 보시면 돼요. 근데 면적이 조금 작은 200세대 이하의 작은 규모 재건축을 보시면 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옛날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대체한 이것도 소규모 재건축인데 약간 좀 혜택이 있는 재건축 약간 좀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자유주택 정비 사업은 뭐냐면 재개발 구역이나 이런 데 해제된 열악한 곳이란 말이에요. 열악한 곳인데 당연히 열악하니까 정비를 해야 되는데 재개발 형태로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정비 사업 방식이 필요한데 그냥 단독주택을 헐고 단독주택을 지으라는 거예요. 또는 다세대 주택을 짓거나 이런 것들을 지으라고 하는 건데 땅이 예를 들어 7, 80평이에요. 네.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헐고 내가 다세대 주택 지어서 되고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땅이 25평, 30평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에다는 내 땅을 재개발 해제가 됐어. 낡아서 뭔가 져야겠는데 내 땅이 30평밖에 안 되면 30평에 단독주택 지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짓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주차 공간 확보도 어렵고 헐고 새로 짓는 과정에서 이 집을 지을 때 건폐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30%면 3, 68, 18평 지을 수 있잖아요. 18평 하에다가 계단 놓고 뭐 놓고 하면 이게 그리고 옆에 있는 필지랑 지금 여기 기사에서도 있지만 건축물관의 최소 이격거리 떠가면서 이렇게 하면 그 모양도 안 나오면서 실제로는 집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냥 낡은 집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그리고 진입로 확보가 안 돼가지고 뒤에 이제 맹지나 이런 땅 개발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안 가고 개별 건축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도입한 거예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 그러면 네 옆에 땅 30평 땅 옆에 합치면 60평이잖아요. 30평 40평 합치면 70평이잖아요. 그걸 하나의 땅처럼 놓고 봐서 보면 집을 이렇게 딱 붙여서 지어서 가게 되면 훨씬 더 개선된 모델의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다는 그걸 거예요. 맛벽 건축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 그 설계안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이제 그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옆집이랑 나랑 마음이 잘 안 맞아.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허들들이 있어서 이걸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시작한 게 벌써 2017년에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했고 이 법률 시행이 2018년 2월 9일부터 됐으니까 지금 이제 2월 9일 지났으니까 만 2년이 지났는데도 별로 활성화가 안 됐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들 여기는 지금 보면 17개 필지, 8개 동. 그래서 이게 이런 집들을 쭉 묶어가지고 하나의 브랜드화해서 이 동네에 여기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2호 사업지, 4호 상업지도 지금 하고 있고 추진들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해나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제기인데 이게 고대 앞이에요. 딱 지하철역 바로 있고요. 그래서 위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 뭐 이렇게 얘기는 돼 있지만 과거 여기가 재개발 추진을 하다가 해제돼서 이렇게 슬럼화 돼가는 곳이었는데 유인이 있죠. 그래서 학생들 뭐 이런 원룸 이런 그러니까 푸는 여기도 지금 봤더니 푸는 방식은 학생들한테 임대료 주기 위한 공유주택 개념 이런 식으로 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임대 수익률 계산해서 방이 30평 정도 되면 방이 한 7, 8개 나오고 40평 정도 되면 방이 10개에서 방이 12개까지 뺄 수 있는데 1층은 상가 따로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익률 방 하나당 얼마 임대료 밑에 상가 임대료 얼마에서 땅 얼마에 사서 이거 하는데 얼마 들면 수익률 몇 프로 이게 이제 딱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사업 시행들을 했고 뭐 얘기 들은 바에 따르면 이제 이게 맛벽 건축 이나 결국은 이게 안 나온다. 협의가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 몇몇 분들이 가셔가지고 그 일대 땅들을 매입을 하실 거야. 그러니까 같이 우리 이런 거 하자라는 취지에서 그 동네 땅을 매수를 해가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 이게 뭐 여러 사람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요. 필지만 다르면 한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필지가 2개면 30평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맞벽건축 형태로 풀어도 되는 거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 집을 맞벽건축 형태로 해서 2동을 올린다. 그리고 이 되게 장점이 뭐냐면 이게 감정원이라든가 이 서울시 그러니까 감정원 이쪽에서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렴한 기금을 엄청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많게는 그러니까 보통 50%에서 많게는 70%까지 1.5% 금리를 기금을 써가지고 지을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쓰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대요. 저 처음 이거 봤을 때 되게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이 기사를 봤을 때 왜 부정적으로 봤냐면 일단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좋은데 그 중에 맞벽건축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확 마음이 상하더라고. 이유는 뭐냐면 뭐 소장님 얘기하시기 전이니까 맞벽건축을 하면 나중에 처분을 하거나 추후에 내용 연수가 다 돼서 다시 개발을 할 때 이게 못 풀거든요, 이 문제. 유럽은 어떻게 하고 살아요? 거기도 계속 이렇게 져놓고 그냥 계속 한 번에 잘 짓고 오래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어쨌든 내용 연수라는 게 갈 거 아니에요. 이 소유권에 대한 제한도 그래서 굉장히 받아요. 그 부분들 때문에. 네, 나중에 매각을 할 때. 그래서 굉장히 안 좋다라는 시각으로 이걸 봤는데 선생님 얘기 듣고 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 그래 내가 2필지에다가 각각 동 하나 해서 2개 동 올려가지고 그 건물을 맞벽건축. 다시 얘기하면 건축은 2동이지만 소유자는 하나. 이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죠. 그죠? 각각의 동으로 갖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푸는 거는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 거고 이제 요거에서 그러니까 결국 또 핵심은 그거예요. 굉장히 저리의 금리를 이용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활성화해 가려고 하는 이제까지 흔히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저는 이게 제한적으로 사업성 이런 걸 따져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땅값이 싸야 돼. 땅을 싸게 사야 시행이익도 결국 본인이 해야 되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렇게 푸는 문제가 그렇게 가야지 풀기가 되게 좋은 거고 그래서 또는 이제 지주들이 잘 옆집이랑 잘 마음이 맞으면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 현실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 돈이 있어야 돼. 옆집을 내가 사서 뭐 하든 그게 풀던가. 네 이런 움직임이 있더라. 나중에 이거 보시다가 잘 되면 좀 알려주세요. 궁금은 한데 개인적으로 쉬워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 그러니까 땅만 잘 사면 되는 것 같아. 땅을 잘 자기 땅에다 해야 된다며. 내가 뭐 그래야 돼. 자기 땅에다 자기가. 나는 내 땅이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할 거면 내가 땅을 사서 대출을 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잘만 하면 이제 거기에 해당 사례도 보면 물론 땅을 잘 사셨어. 지금 사신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사셨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있잖아요. 현금으로.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잖아. 그럼 현금 흐름을 잘 갖출 수 있는 걸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이게 그러니까 보통 그런 빌라 지으려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땅 7, 80평 땅을 보는 건데 그렇지 않은 땅을 사더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풀면 방법이 되니까 살 수 있는 땅의 어떤 범주도 되게 넓어진 건데 단점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땅들도 가격이 다 올랐어. 지금 현실은 그렇더라고요. 자, 아무튼 도시 재생이라는 방식에서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모델이 됐으면 하는 기대는 있어요. 기대는 있고 아무튼 복잡하게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잘 하나씩 풀어가시면서 새로운 기준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9번째 이야기입니다. 9번이야 9번. 야, 지루해 죽으시겠다. 한강변 50층 아파트 실현되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35층 룰 고수하던 서울시가 기반 시설이 충분한 역세권 단지의 복합 개발 허용을 검토 중이다. 허용하면 50층짜리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역세권에 위치한 단지의 복합 개발이 주택 공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서울시가 복합개발에 대한 특수 제한 완화 검토를 공식적으로 이번에 처음 밝혔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되면 음아파트라든지 또 사업이 필요된 잠실 5단지라든지 특혜, 혜택 이런 것들을 받게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고밀도 개발에 대한 시의 기존 입장이 바뀌게 되면 잠실 5단지 재건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집값 고민이죠. 자, 이렇게 되면 복합개발 호재가 일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같은 이유로 용산국제 업무지구 마스터플랜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주택가격 안정이 확인되는 시점에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는데 잠실 5단지 이미 50층 줬잖아. 그러니까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 뭐냐. 그건 이제 그 종상향 해서 일부 면적만 이렇게 해서 간 거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아니 이 시점에 이 얘기가 또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전 사실 되죠. 기사의 꼭지가 한강변 50층 아파트를 자꾸 억지로 끌어 모아서 이렇게 간 거지. 네. 제가 생각할 때 이 서울시가 국토부랑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사의 방향은 뭐냐면 역세권 개발이에요. 역세권에다가 용적률 더 주고 임대 아파트 가져가겠다는 이제까지 받을 수 있는 카드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갖고는 잘 안 되니까 플러스 알파로 50층까지 줄 수도 있다. 선제 조건은 뭐냐면 용적률 나눠 먹자. 임대 아파트 줘라.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부터 서울시가 지금 여러 가지 채널에서 되게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 공급 확대의 목소리 중에 한편에 껴있는 건 뭐냐면 임대를 넣으란다. 아까 자율주택 정비 사업도 그렇지만 그 옆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있잖아요. 네. LH가 사업 시행자로 들어가서 임대를 LH한테 주는 임대를 얼마 이상 넣으면 용적률도 더 주고 맞아요. 그다음에 층고도 풀어 이런 혜택들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임대 아파트 확보, 공공 임대 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계속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봐야지 이거랑 재건축 아파트 풀어줄 거다라고는 좀 별개인 거 봐요. 풀어주지 않을 거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속내인지는 모르죠. 이제까지 부동산 가격이 왜냐하면 말이 다르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실 5단지 인허가 해주란 말입니까? 음마 아파트 인허가 해주란 말입니까? 못 해줍니다. 이런 지금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필요성도 있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공공임대아파트가 얼마가 확보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주택 공급의 확충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도 함께 도움할 수 임대주택 확보 이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뭐 음마아파트 뭐 이걸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하겠습니다. 뭐 잠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확보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하나의 별개의 떡밥인 거야. 그래서 그런 포지션으로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해.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제 뇌피셜이고 그 실제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임대 아파트.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는 자꾸 음마 잠실 5단지를 끄집어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 역세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역세권에 50층까지도 줄 수 있을 테니까 임대를 넣어라. 이걸 활성화해라. 그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국토부랑 그러니까 도심지 내에 임대주택 또는 주택 공급 개정이 잘 신축 주택들 이걸 확보하기 위한 서울시가 지금 역세권에 추진하고 있는 개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명칭은 제가 좀 법률 명칭이니까 봐야 되는데 주택정비용 재개발 사업 말고 역세권에서 하는 이 재개발 사업도 있거든요. 이 사업도 아직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이게 과거의 이름으로는 장기전주택 사업하던 거 이 부분들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독바이 역세권 이런 데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증산 4구역 해제 지역에서도 그 부분을 다시 시도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아무튼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법률적인 이 새로운 제도 도입 검토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갑자기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조건으로는
그 용적률을 좀 풀어가지고 주택을 짓게끔 하려고 하는 재개발 사업들 이런 쪽에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다. 뭐 일몰제 해제 지역들도 다 연장해주겠다 이런 포지션으로 나오는 것도 포함해서 보면 스탠스가 작년과는 달리 많이 변화한 게 느껴집니다. 자, 그 스탠스의 변화의 두 가지 축이라고 하면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압박감도 작용을 미쳤을 것 같고 동시에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도 늘려야 한다라는 부분도 같이 작용했을 것 같은데 자꾸 언론에서 그 비판 받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1월 6일 날 간담회 기자 간담회도 했어요. 서울시 주택 공급 이제까지 열심히 해왔고 주택 공급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뭐 그 말에 신뢰성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렇게 공급을 우리 열심히 하고 있고 하려고 한다라는 게 전향적으로 올 초부터 느껴집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역세권을 통해서 이런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얘기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기사는 뭐라고 나온 거냐면 결국은 음마나 잠실 노단지가 반사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형태로 그냥 꼬아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건 기사고 나는 그죠? 내가 읽은 거는 나는 그런 방향으로 안 읽은 거고 뭐 기자분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나는 뭐 거기 잠실 5단지나 음마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또 별개로 생각해야 될 문제고 지금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역세권의 임대아파트 확보하면서 재개발 사업을 역세권 주변으로 활성화하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읽힌다 입니다. 그러니까 기사 제목과 나는 다른 부분만 생각하겠다. 자,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뭐 황 소장님이야 뭐 그건 난 모르겠다. 뭐 나 내 의견하고는 다르다. 뭐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제 의견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흐름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고 반사 이익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이게 사실 반사 이익을 통해서 50층 지어줬어. 닌디 아파트로 다 뺏어간다고 치면 그러니까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몰라. 그럼. 음마는 사실 여기 있기 때문에 1차 역세권 250 안에 들어가는 블록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과거에 이게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가연 뉴타운도 다 검토했잖아. 오세훈 시장 시절에 역세권 시프트 넣는 조건으로 종상향 해주는 거. 근데 다 안 받았어 그 당시에는. 근데 요번에 약간 추가되는 게 뭐냐면 50층이야 50층. 그래서 그럼 50층까지 가는 거 보면 훨씬 개방된 거 주면 이거 플러스 알파니까 받을 수 있니 없냐인데 그거는 민간 사업 시행자들이 고민할 부분이죠. 우리 아파트 용적률 갑자기 역주변에 500% 되면서 고층 올라가면서 임대 껴있는 거 이거 받을래? 이제 그것도 협의할 부분이죠. 그럼 임대동 따로 빼줄게. 뭐 할래 말래 이제 그거 따져서 할 부분인데 그때도 싫어했던 부분은 나 용적률 400%짜리 아파트 별로 안 좋아. 빡빡하고 주상복합처럼 마주보고 있고 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쾌적한 게 좋아요. 뭐 이제 그런 거 희망했던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 시프트들이 많이 껴있으면 뭐 관리라든가 장기적으로 이런 게 뭐 내키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 지금 이 50층 카드가 지주들 사업 시행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서울시가 고민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었다 보면 기사 안에 녹아져 있는 게 뭐냐? 결국 그거를 받아들여서 50층을 줬어. 근데 어쨌든 큰 이익은 없어. 그렇게 해서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통해서 인근 지역 가격이 다 올라갈까 봐. 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인근주택 가격 상승을 어떻게 하겠냐. 결국 이게 서울시의 핵심 고민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기사는 짧은데 내용은 굉장히 숨겨져 있는 뜻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도의 변화는 항상 많은 것의 변화를 수반하죠. 그렇죠. 네. 어떤 선택들을 해 나갈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또 한편으로는 살짝 걱정이나 우려가 되는 바도 있어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좀 조용히 넘어가도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시장 자체가 불안불안하고 있는 상황에 또 다른 악순을 안 뒀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걸 쭉 나눠봤는데 엄청 길었어요. 네, 제가 막 정리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해서 막 늘어났는데 너무 길어서 힘드셨어요, 소장님? 저 투머치 토크 말이 많아. 끊을 줄 몰라.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들리는 얘기들도 뭐 조금씩 가라앉아 가는 것 같고 뭐 분위기 자체도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고
움직임은 보이는 것 같고 정부에서도 너무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다. 뭐 그 정도까지 문제가 심각한 건 아니다라고 사태에 대한 수습에 나서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 네, 코로나 관련돼서 네, 그런 부분들이고 부동산 시장도 뭐 조용할 것 같은데 특정 지역들을 중심으로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는 나오는 것 같고 또 기사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최근 들어. 그래서 뽑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뽑혀지게 됐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오랜 시간 떠드느라 고생 되게 많이 하셨고 배고파. 밥 먹으러 가요. 네. 자, 저희가 토요일 오전에 지금 이거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작업이 다 끝나봐야 올라가게 되겠지만 항상 부담 느끼는 거 뭐냐면 주말이 지나가면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뀔까봐. 주주의 이슈가 또 바뀌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 이슈를 이렇게 되새기는 그런 방송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저희가 조금 더 새로운 관점과 시각에서 접근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좀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괜찮으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